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9일 주요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6만 5천 원이라는 높은 공모가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기준 평균 8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개편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는 땜질식 개편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 비투족은 물론 일반 가계의 이자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리 상승기 현명한 재테크 방법,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회가 재발방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재산 몰수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빠른 추진이 예상됩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알려지자 국회에서 LH 투기 사태 방지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많게는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 전체로 사실상 부패 방지 시스템을 적용시킨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LH 사장이 연 1회 소속 임원과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엔 정기 모니터링 규제가 없어 투기 여부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한 셈입니다. 추가적으로 LH가 마련한 내부 윤리 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직원 스스로가 불가피하게 취득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LH 내부에서 행동강령 윤리수칙의 내부정보 활용 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받은 사례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늦게나마 정치권이 발벗고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대상에 공직자의 재산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사태는 어조오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법안을 가지고 규제한다 해서 100% 다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 등록 내지는 재산 이동에 대한 것을 등록하는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LH 직원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라인업을 강화하는 생활가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가전 매출의 80%를 비스포크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가전제품에 대한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기능이었다면 요즘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맞춤형 생활가전 비스포크는 출시 1년 6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냉장고 등 주방 가전에서 성공을 거둔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라인업을 모든 생활가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가전에 대한 수요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비스포크 홈은 키친에서 리빙룸까지 집안에서의 활동이 많아진 환경에 맞추어 소비자의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 기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드레서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신발 관리기와 정수기 등 새로운 제품군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신제품은 색상 선택 범위를 대폭 늘려 냉장고의 경우 360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색상이 늘어난 데다 냉장고 안쪽에 대용량 정수기를 배치해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핵심 부품을 기한 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주는 평생 보증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기존 10년 내외였던 보증 기간을 과감히 늘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판매 비중을 국내 가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수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늘 우리 증권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으로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마감일인 내일은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전망입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증권사 영업점이 몰려든 인파로 분주합니다. 올해 공모시장 최대어로 평가받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모주 균등배분 제도가 시행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체감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게 어제까지 이제 계좌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기가 한 100명 이상씩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고객한테 아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정보 습득 수단이 된 유튜브도 청약에 대한 관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유튜브 내용상으로는 수익이 반드시 발생할 거다. 상장하는 날 따상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오후 3시 기준 6개 증권사가 집계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1.5대 1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이 가장 높았고 SK증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청약 첫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작년 SK바이오팜과 빅히트보다 높은 겁니다. 보통 마지막 날 청약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청약 마지막 날인 10일은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흥행이 예고된 종목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4일과 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기관 1,464곳이 참여했고 경쟁률 1,2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쟁률은 유가증권 시장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 청약은 10일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며 오는 1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차량 한 대 가격이 2억 원 이상인 초고가 수입 자동차들이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차종의 경우 실물도 안 본 상태에서 구매하는 사전 계약으로만 수십 대가 판매됐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인기의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5m가 넘는 차체에 큼지막한 22인치 휠까지 장착돼 웅장함을 더합니다. 크리스탈컷 공법으로 만든 헤드램프는 마치 보석이 반짝이는 것 같은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지난 2015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부분 변경을 거친 벤틀리 벤테이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3억 900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사전 계약 대수만 50여 대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던 차로 유명한 마이바흐는 최근 브랜드 최초로 SUV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SUV의 높은 시야에 세단의 안락함이 더해지면서 마치 비행기 1등석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편리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뒷문을 열면 아래쪽으로 전자식 사이드바가 나오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듯 뒷좌석에 타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마이바흐 GLS 600의 판매 가격을 2억 5,600만 원으로 책정하고 국내 최상위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Implementing, which is a more exclusive, more luxurious service and a direct approach of these customers, and especially focusing around that curated, personalized approach, really catering to these high-end demands of these customers.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처럼 국내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에서의 성공 여부가 아시아 시장 공략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 상황에도 국내 수입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누적 대수로도 30% 가까이 늘면서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의 판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을 타지 않는 고소득층이 남들과는 차별화된 희소성을 추구하면서 수억 원대의 초고가 차량 판매가 늘어난 것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에 의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적인 계층의 소득과 소비는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특히 타겟팅한 형태의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국내 브랜드가 아직 없는 상황인 만큼 프리미엄으로 무장한 럭셔리 수입차들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슈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금리 상승 우려와 투자 대응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2.083%까지 치솟아 최근 2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 국채금리와 연동되는 대출금리 역시 덩달아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과 부동산 광풍을 틈타 영끌과 비투를 한 사람들의 경우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조심스레 종언을 알리고 있는 지금 영끌 투자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대출 상환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59에서 3.65%에 1%대 금리가 적용됐던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이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보다 0.09%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인데 최근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니까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초입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1, 2%포인트가량 오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 자산 관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가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는 향후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대출 금리 원리금 상환 계산기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로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끌, 비투로 여유 자금이 빡빡한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00 정도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 자체도 재테크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의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과다한 대출을 쓰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0% 이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대출금리 추가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출 갈아타기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도는 줄고 금리는 오르면서 오히려 다달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자 오늘 아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위험 기피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신흥국으로부터의 외자 유출 등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과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증시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까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태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자금 유출이 시작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주목할 만한 투자처와 피해야 할 투자처를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채권형 펀드에는 9조 원이 신규로 유입됐는데 주식형 펀드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만기가 짧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채권이 아니라 고정금리고 채권이에요. 10년짜리 국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10년간 현재의 금리로 고정이 돼버려요.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손실이 커져요.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낫다. 정기예금이자가 연 1%대인 상황에서 중수익이 가능한 주가연계증권 ELS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ELS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달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여도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라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는 좀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자산과 그다음에 수익 구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지금 원화 ELS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정도까지 나와서 과거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채가 많고 재무 구조가 약한 신흥국이나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그 성장주들은 소위 그 멀티플이 높으니까 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그 현재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원자재 관련 산업재라든지 화학, 은행 같은 그런 가치주 위주의 좀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중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집중될 제품의 기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전가가 잘 되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섹터리, 인터넷, 반도체, 그러니까 IT 업종이 좀 좋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은 종목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상승장에서는 리츠나 달러 상품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개편인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들의 불편과 혼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한계점들이 지목되고 있는지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시작한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확진자 발생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맨 처음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체계였습니다. 생활 방역에 필요한 1단계, 지역 유행 수준인 2단계, 전국 유행 수준인 3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다소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 0.5단계, 알파 단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이때 생겼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살펴보면 4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사적 모임은 단계별로 제한을 두어 강화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크게 완화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큰 제한이 없고 3단계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같은 업종의 운영이 오후 9시로 제한됩니다. 솔직히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은 잦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이걸 논의를 했다 그러면 6월 말에 다시 논의한다. 저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환경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근거도 바뀔 거거든요. 과잉 규제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규제로 바꿔줘야죠. 세 번째 개편안이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인 이상, 그러니까 9인 이상, 5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는데요. 그 나눈 단계에 왜 5인이냐, 9인이냐, 3인이냐 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갔으면 더 좋을 뻔했죠. 예를 들면 실내 체육장,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환기고 뭐고 거리두기고 한 실내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할 수 있는 시설과 안 한 시설, 뭐 이런 걸 분류해가지고 우리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업종들에 대한 DB를 만들었어야 돼요.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이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좀 개편하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직접 참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보셨을 텐데 간단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조금 줄였다는 게 있습니다. 5단계에서 4단계를 줄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의 제한은 어느 정도 가지만 금지, 집합 금지의 부분은 이제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4단계 때 일부 그 유흥업소에만 4단계에 제한 금지를 하였죠. 예.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기에는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총평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이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좀 세분화된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융통성을 좀 살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별 관련해서는 일부 그 내용을 담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도 제가 주장을 하였지만 업종마다 동일로 보면 안 된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예로서 제가 그때 노래방을 얘기를 했거든요. 노래방이요? 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일반 노래방이 있고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술도 마시고 도우미도 뭐 부르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 노래방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노래방이긴 하지만 다른 업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형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 아쉽다는 거죠. 혹시 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예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 그 산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밀집, 그다음에 밀접, 밀폐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또 지하철 같은 경우 지금 대중교통에는 사람들이 밀집되기도 하고 밀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업장, 특히 뭐 음식업 같은 데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에 그 조건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에 좀 걸맞는 방역 대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방역 기준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대응 능력에 맞는 방역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반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줘야 한다.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무한 책임만 주고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도 그거에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 방역 지침에 따른 영향력이 또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좀 지원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좀 미흡한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 하실 때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방역의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게 왜 생기느냐. 결국에는
업종하고 규모, 그 다음에 지역, 그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좀 세밀하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냥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또 그 평수에 따라서 그 뭐 제곱미터당 했는데 그걸 뭐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평수 안 따지고 참 뭐 활동을 하게 만들면서 왜 소상공인 업종에는 뭐 몇 미터에는 거리두기를 둬야 한다. 8m나 뭐 4.1제곱미터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범위보다 더 밀접하게 서로 붙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에게만 이런 그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 이런 지적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언제 될지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좀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고비용,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유동성 확보거든요.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좀 증가해달라. 대출의 폭을 넓혀달라.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지원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업종이 제한되든 아니면 금지되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사업장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임대료 계속 나가야 하는 그 현실, 그걸 좀 지원책에 담아달라.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부가세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를 좀 감면해라.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뭐 10% 내는 거를 5% 정도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답안들이 좀 나온다면 소상공인들의 이런 위기 극복에 또는 이런 어둠의 긴 터널을 이뤄가는데 희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 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7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억 8천만 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흑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호조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판다는 조건으로 받는 약정 대출에 대한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 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2일 TCL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 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담팀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운영되며 건립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신공항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회복세를 보여주나 싶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박 기자, 오늘 시장 보면 사실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에 국내 증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런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좀 이유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경기 회복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 상원은 지난 주말 동안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부양책이 시행되는데요. 초대형 부양책이 실시되면 시장의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이니까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겠죠. 네. 이 가운데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 우리도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 표결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영향을 받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를 하던 자금들이 국채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1.6% 수준인데요. 안전한 미국 국채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금이 이동하겠죠. 또 국채 금리와 달러가 연동되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금이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사실 국채 금리 향방에 또 전 세계 시장이 들썩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일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은행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네. 국채와 상관관계가 높은 국내 국고채 금리와 또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들은 이제 압박이 커지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그래서 가장 민감한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부진해도 은행주들은 좀 수익률을 크게 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은행주들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은행주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서기 전까지다라고 한다면 좀 아직까지 길게 기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은행주 중에 하나를 꼽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KB금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은행주가 KB금융이었습니다. 네. 올 들어 은행주 전반 네,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올해 KRX 은행지수가 12% 정도 오른 한편 KB금융은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KB금융이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KB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네. KB금융은 지난해 3조 4,5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신한금융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했습니다. 1위 자리까지 탈환을 했는데 이유가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두 회사의 순위가 바뀐 결정적인 요인은 사모펀드 사태와 충당금 적립 등입니다. 지난해 라인펀드를 비롯해 사모펀드와 관련해 각종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다행히 KB금융은 4대 금융사 중 각종 펀드 사태에 연루되지 않아서 관련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사실 이 사모펀드 관련한 제재심, 이 추이를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사기 펀드다 이러면서 금융권 네. 타격이 좀 컸습니다. KB금융은 또 이걸 피해 간 거네요. 네, KB금융은 지난해 1조 434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었는데요. 네. 1조 원이 넘으니까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신한금융의 경우 이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엮이면서 이보다 3,500억 원 이상 많은 1조 3,906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었습니다. KB금융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KB에서는 이걸 피해가면서 대손 충당금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올해 전망 또한 좋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은행 이자 이익 증가와 또 충당금 비용 감소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KB금융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은행 부문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비은행 부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분도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증권 오판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KB금융의 계열사 KB증권의 실적도 크게 늘었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들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고요. 또 KB금융은 지난해 프루덴셜 생명 등을 인수를 했고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프라삭 등 글로벌 은행 등을 사들이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시장에선 꾸준한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은행 부분을 비롯해서 금융, 증권, 보험할 것 없이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주고 또 실적도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게 배당입니다. 지난해 배당은 어땠습니까? 네, KB금융은 지난해 배당 성향을 20%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전년 26%에서 6%포인트 축소한 겁니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축소를 했네요. 네, 금융당국이
당국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라라고 하며 금융권의 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특별 배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이면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 방침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KB금융은 이미 이제 정관의 중간 분기 배당을 명시한 만큼 배당 횟수를 늘리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고 또 KB금융 측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중간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별 배당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 또 배당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가도 뭐 여기 연동해서 잘 갈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금리 상승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이 너무 빠르면 주요국의 긴축 정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할 수가 있고 지수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지금처럼 이제 지수 조정 폭이 너무 크지 않다면 은행주가 부각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받는 은행주들 살펴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목표 주가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키움증권은 7만 원, 하나금융투자는 6만 원, 이베스투자증권은 5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도 이제 시장 상황에 연동된 종목 또 다음 주제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아까 이제 짧게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 회복 신호가 포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자면 사실 소비주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걸 텐데 그럼 경기 민감주들도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소비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는데요. 올해는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회복 성과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주를 다룬다면 중국 경기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장품주, 특히 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맥스가 일단 오늘은 또 흐름이 양호했고 좀 길게 보더라도 회복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실적이 사실 화장품주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좀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4%나 늘었습니다. 네. 온라인 신규 고객사도 늘었고 소독제 제품 수요도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가 많이 팔렸네요. 네, 다만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38%가량 하락했고 네. 4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만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적자 폭도 꽤 큰데요. 네, 대규모 적자를 낸 원인은 미국 법인에 있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6% 상승하며 매출액 44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누월드 법인의 영업권 등이 손상되면서 446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영업 방식 변경 등으로 일회성 비용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미국 시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잠재적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낸 만큼 오히려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일단 지나간 문제고 또 평가를 들어보면 리스크를 좀 털어냈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일 텐데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수요 또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커머스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광저우의 개선 속도가 빠른데요. 광저우 매출은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8% 증가했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53%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중국 경기 회복세 이렇게 보면 좀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은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 수준의 매출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4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은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작년에도 크게 성장을 했고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새 10%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증권업계에선 업종 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코스맥스를 꼽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 상황과 맞물리는 종목들 KB금융 그리고 코스맥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쉬세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좀 오타 아닙니까? 네, 생소한 좀 단어인데요. 네. 쉬세연 아니고 쉬세션입니다. 네, 여성을 의미하는 쉬와 또 경기 침체나 후퇴를 의미하는 리세션, 이 영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리세션이 아니죠. 쉬세션인데요.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열린 행사에 참여해서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 후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쉬세션을 우려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여성들에게 사회에서 쉬세연 이렇게 요구하는 탓이 많아졌는데 이게 뭐 쉬세션이 일어난 이유기도 한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실직이 좀 늘었을 텐데 미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미국도 이런 여성들의 실직이 많이 좀 늘어났나 봅니다. 네, 근데 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좀 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남성보다 실업률이 좀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달 기준으로 미국의 백인 여성 실업률은 5.2%였는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IMF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나 또 소수민족 여성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에 비해서 2배가량이나 더 높았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일수록 또 상대적으로 직업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일수록 코로나19의 비극에서 더욱더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피해도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여성 노동력이 줄면 사실 요즘은 둘 다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덜 벌게 되고 덜 벌게 되면 또 더 적게도 쓰게 되고 이러면서 그만큼 세수도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경련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서 성장 잠재력까지도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고용률이 60% 선을 넘어서면서 출산율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어땠습니까? 출산율이 낮은 걸 보면은 참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의외로 좀 높은가 싶기도 했던 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좀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아직도 그런데 갈 길이 멀다 하고 싶은 사례는 조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좀 있었는데요. 한 업체, 여성 용품을 파는 업체에서 유튜브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이 좀 화제가 되자 어떤 사람이 좀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 신입 면접자였는데 거기다 대고 면접을 할 때 이 업체에서 군대에 안 갔으니까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런 댓글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또한 돼지갈비 그 가맹점에서도 이제 실제 여성은 조금 말썽을 피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공고를 올려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런 직군들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국내 상장기업 CEO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3%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층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 고루 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법이 실제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7년에 제정된 게 바로 남녀 고용 평등법입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근로나 채용을 할
때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또 여성 근로자 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이나 또 결혼했는지 여부를 따지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걸 어길 시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좀 물게 됩니다. 법은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일단 발언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른 채용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MF 총재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 부끄러워 말고 지원하라. 어쨌든 뭐 승진이든 취업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반대로 우리 뉴스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인천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남성 기자들 좀 많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성 선배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나 빼고 다 팔지 마라고 되어 있네요. 요즘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나 빼고 팔면 좀 밉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떤 놈이 뭐 이러면서 좀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 뭐 증오 대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공매도였다면 이번에는 좀 국민연금으로 옮겨가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요즘 주식을 대거 팔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목이 바로 국민연금 주식운영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제목이죠. 네. 골자는 연초부터 지금 몇 거래일째 국민연금이 팔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증시에 조정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그러니까 투자자연합회도 그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죠. 전주까지 가서 좀 집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예, 뭐 투자자들한테 연기금이 최근 뭐 증시 조정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연기금도 나름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왜 최근에 팔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도 일전에 좀 전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20% 조금 넘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2025년까지 15%로 좀 줄이겠다는 계획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국내 외에도 뭐 해외 투자를 늘려서 자산을 다양하게 갖추고 또 향후 자산 규모가 줄어들 때의 충격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지금 1,140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은 해외 지분을 좀 늘렸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이득을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상대적으로. 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좀 국민의 노후 자산이긴 한데 네. 투자자들의 요구에 너무 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자산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사실 사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네. 또 주식은 쌀 때 사고 또 비쌀 때 파는 게 좀 당연한 원리죠. 저는 이걸 좀 지키질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파는 게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좀 이런 이유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반발 때문에 정부가 좀 밀렸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사실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연기금이 그냥 자금이 아니고 우리 노후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을 어떤 국내 주식의 어떤 비중을 서서히 줄이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그 자산을 매도를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인 우리는 물론이고 미래의 투자자까지 모두 좀 충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미래일을 제쳐놓고라도 지금 주식을 살 때가 더 아니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주식의 기본이다. 그런데 참고로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의 매도가 본격화되긴 3개월 전보다 10.79% 올랐습니다. 네, 플러스팩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손해,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저위험군 비접종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과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침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횟수만큼 접종받은 뒤에 2주가 지난 사람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규정하고 이들은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나 중증 위험성이 낮은 비접종자 가족들과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미국 젊은이들이 부양책으로 지원받을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미국 개인 투자자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세부터 34세 사이 연령층 응답자의 절반이 지급받을 현금의 50%를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최근 개인 투자자의 증가세를 이끈 것이 젊은 층인데 지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 역시 젊은 층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정부 지원금 중 주식 투자 예상 비중이 37%로 높게 조사됐다며 상당한 금액이 증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하면 1,500억 달러, 우리 돈 17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게임스톱 소식입니다. 오늘 게임스톱의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급등의 기폭제가 됐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수세가 또다시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는 물론 이날 개장 전부터 10% 넘게 뛰었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장 자리에는 월가의 대표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맡는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아크 ETF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캐시우드는 자신의 회사가 운영 중인 아크 ETF의 수익률 감소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NBC 클로징벨에 출연한 캐시우드는 최근 아크 펀드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 급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그녀는 이번 기술주 급락에서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큰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표결이 진행되고 중국에서는 2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마음을 졸이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